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채시장 쪽에서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은 약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도 좀 변화가 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블룸버그 메일링 서비스에서 어제 밤에 온 메일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온 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채권 쪽에서는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크게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내린 그 이유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 그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제 온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시장 하락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에서 나온 재료들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분석하는 데도 그렇고 또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신 게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수압 레이트 같은 걸 좀 준비하다가 좀 너무 복잡하다 싶어서 이거 좀 빼버리고요. 이런 얘기가 사실 시장을 위협한 재료이긴 한데 일주일만 지나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재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재나 호재나 계속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그럴 재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과성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생길 수 있는 그런 호재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일과성 재료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서 그 배경 요인을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좀 살펴보는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그럴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빼버리고요.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지적한 거는 이 스왑 스프레드 탱킹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왑 스프레드 탱크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금리 하락을 예상할 때 수압 레이트가 이렇게 쭉 빠지는 그 모습을 뜻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배경 요인들을 좀 꼽아보면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요. 그러니까 이 수압 레이트가 금리 예상 경로하고 맞물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 올라간다면은 거꾸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는 스프레드 탱크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금리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금리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그 배경 요인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금리가 하락하거나 금리 하락이 예상되거나 페드 같은 경우가 긴축을 종료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타날 때 그 초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유동성 공급이 증가할 때 유동성 공급이 증가를 해도 금리 하락과 비슷한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금리 하락 예상이 될 수는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금리 하락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배경 요인이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좋게 보기는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는 이런 배경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그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배경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시장 단기 유동성 흐름이 왜곡될 때 이럴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하락이 되거나 유동성이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통화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유동성 흐름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심리에 따라서 재료 반영도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SLR 완화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 은행 규제 좀 풀어주고 유동성이 완화될 것이다.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학금리 그때도 좀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재료가 노출됐을 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응되는 것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SLR 완화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금융회사 SLR 완화시켜주고 국채 발행을 더 하겠다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안 좋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해석할 때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단순하게 이 현상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요인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하고 더불어서 국채 발행 국가나 이 듀레이션별로 또 복합적으로 스프레드 거래까지 나타났었고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수급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뭐 중국이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관리된 매도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하도 무역 분쟁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기간에 지난주에 국채 입찰이 있었잖아요. 3년물, 10년물, 30년물. 그때 수급 쪽에서 문제가 없었고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니까 중국 쪽에서 던지는 게 아니야, 그런 식의 걱정까지도 나타났던 것이고, 실제로 이 중국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악영향보다도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디서 매물 폭탄이 터질지, 미국에서 나오는지 유럽에서 나오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파악하고 짓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서 또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수학거래에서 금리가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배경 요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준 것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페드 쪽에서도 이제 립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치를 취하겠다, 아직은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러한 배경 요인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이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런저런 재료들이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어느 건지 막 헷갈릴 때, 이건가 저건가 할 때, 그때가 가장 불안하죠. 공포심리도 극대화되고요.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해서 바로 돌려세우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다가 또 언제 꺾일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부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있는 거는 리버레이션 데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가 심리적으로나 시장의 재료가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 그때는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시장은 또 시장 나름대로 또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돌아보면은 아, 그때가 정점이구나, 그런 식으로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그널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JP모건 같은 경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하이힐드 포함해가지고 회사채 매수 쪽에 입지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100억 달러 정도 이미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뭘 샀는지는 모르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죠. 그걸 밝힐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주목하고 있고 자금 일부는 투입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뭐 거의 9%까지 갔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국채하고 스프레드인데 거의 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하이힐드 쪽에 이렇게 급격히 올라온 이때를 기회로 보는 그러한 투자도 지금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식 쪽은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국채 수익률 최근에 나타났었던 이 고점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기회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로 과연 넘어갈까,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근에서는
투자 자금의 한 70% 정도는 투입을 시작해도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10년물 금리를 놓고 보면 그런데 30년물 금리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살펴보면 어제 기준으로 4.8 그리고 최근에 4.84까지 갔었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좀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사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배당받으면서 버텨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금리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4.8에 있다가 3.8까지 쭉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왔죠. 4.5. 이렇게 하락할 때하고 좀 비교해보면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도 크고요. 하이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기준으로 놓고 봐도 80달러 있던 게 75달러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제 절반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그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투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하이힐드 금리는 8.5 정도까지 상승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 이하에 있었던 게 1%만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많이 빠지기도 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료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고, 이런 배경 요인을 들으면은 겁이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장의 변동을 만든 그 환경 요인,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요인을 만든 그 배경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또 어떻게 나갈지, 그것도 조금씩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중간 선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따져보니까 2026년 11월 3일입니다. 집권 초기에 시장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돌려 세울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나타나는 시장 흐름 대부분이 정치 일정하고도 좀 맞물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렇게 빼면서 미국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 많이 빠진 그 지수대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지수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중간선거 즈음 가면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돌려 세워서 지수 좀 회복시키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언제부터 시장을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를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2026년 11월이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4월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지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갔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 분기가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는 4월 지표 나오고 할 때는 전 정권 탓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제부터는 시장 안정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캐나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 둘씩 매듭을 지어갈 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채권 쪽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셋 집계로 놓고 보면은요, 4월 10일부터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S&P 500에서 23개 기업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을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익 전망에서 가이던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23개 기업 중에서 14개 기업만 가이던스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2개는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지 않았고 14개가 구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가운데 노란색이 예전 가이던스하고 수치가 비슷한 그 가이던스를 제공했고요. 그거보다 좋은 게 4개 기업이고 그거보다 안 좋은 게 3개 기업, 그리고 1개 기업은 이번에 가이던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내긴 냈어도 수치 비교까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23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 기준으로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공개한 게 4개 기업뿐이라는 것입니다. 23개 중에 4개. 그나마 가이던스를 제공한 거는 16개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아예 가이던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팩트셋에서는 이번 실적을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EPS 가이던스를 계속 철회할지 제공을 할지 그걸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막 EPS 가이던스가 엉망으로 나오거나 가이던스 철회하거나 했었던 그런 사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시기, 수치가 최악이 어딜지는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이미 국채 시장은 바닥을 지나는 그 모습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심리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팬데믹 때 얘기가 나와서 팬데믹 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2020년 5월 22일이요. 이때는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처럼 세 곳 중에 한 군데가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라는 것입니다. S&P 500기업 474곳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60%에 달하는 267개가 가이던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나머지 172개 언급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언급도 안 한 데가 한 30% 되는 것이고 언급을 해도 그 중에 60%가 가이던스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틀리다. 전망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 수치가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루이비통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6%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르메스가 경쟁사죠. 여기 주가 흐름 이렇게 나타나는데 검은색이 루이비통이고 노란색이 에르메스죠. 두 개 다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뭐 2024년부터 계속 빠진 거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점을 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럭셔리 브랜드 주가도 한번 볼게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올해 2월에 정점 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업종, 이 페라리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점 치고 빠지고 있는 겁니다. 2월 중순부터는 럭셔리 브랜드도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럭셔리 브랜드 안에서도 차별화가 생기지만 보통 차별화라고 하면은 살아나는 기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별화에서 좀 버티던 쪽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실적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제공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언제쯤이 바닥이 될까요?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많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기업 실적마저도 안 좋으면 시장이 충격을 먹겠죠. 그걸 채권 시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금리로 봤을 때 이렇게 금리가 폭등하던 그 모습과 비교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분도 정책 조율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죠. 게다가 통화정책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폭락이 나온 그 배경 요인은 공포스러운데 그 배경스러운 요인을 만든 이분 여기에다 또 포커스를 놓고 보면은 답이 또 틀려질 수도 있죠. 그 답을 구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께죠. 카나다 통화정책회의 22 통화정책회의 보고 회의 결과를 언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목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요일에 못하면은 일요일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